모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요즘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죠? 네, 좀 약간 추워졌더라고요. 네. 예. 뭐 정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시는 완전 겨울입니다. 겨울. 예, 예. 한겨울 같아서 뭐 너무 추운데, 근데 그나마 이번 주에 약간 이제 온기가 돌긴 돌았는데 네. 아직도 뭐 한겨울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좀 그 뭐 날씨를 떠나서 좀 체감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좀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시장 자체를 보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투자자들 눈높이에는 사실 못 미치는 거 네. 아닙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고 역시 시작하시죠. 네, 그러니까 주 초반, 그러니까 뭐 화요일이었죠. 연휴 이후에 갑자기 이제 증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그날 또 유독 우리 한국만 좀 안 좋았어요. 아시아 증시가 나빴던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제일 컸던 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좀 쇼크를 받았죠. 그 당시에 이제 3% 넘게 예. 급락을 했는데 오너가 지금 예. 이슈. 예. 그 뭐 지분 매각 이슈도 좀 있었고 거기에 대만의 디램 가격 전망하는 트렌드 포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내년도 그 반도체 가격 전망을 더 낮춰버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원래 컨센서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은 건 다 아는데 하반기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내년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쇼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예. 외국인들이 바로 매도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200원까지 한번 터치를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위기감이 좀 불거진 상태였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제 그날 아마 2,900 거의 초반까지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이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섹터가 버텨버렸어요. 예. 예, 그 안 좋은 장에서도. 그러니까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의 최대 피해 섹터인데 이 섹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면에서는 좀 공급 병목 현상이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니냐 예. 이런 인식이 들면서 그래도 그날 화요일 날 급락을 하는 와중에도 2,900을 지켜내면서 시장이 어쨌든 좀 마무리를 좀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옵션 만기가 좀 물론 있긴 있었지만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대표 섹터들이 일제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수요일부터는 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호재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백악관에서도 물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예. 뭐 이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공급 늘리겠다. 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그 원자재 가격에 좀 약간의 약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좋게 작용을 했고 또 중국이 부동산 규제 풀지 않을까? 네. 이 기대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계속 암울하다가 수목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증시가 갑자기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주 초반에는 뭐 계속 있었던 악재가 또 나왔다 오면서 무너졌다가 주 후반 들면서부터는 모든 게 마치 뭐 약속이라 한 듯이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면서 뭐 달러도 하락하고 원화도 강세 보이면서 오랜만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또 물류 대란도 이전하다 보니까 이 겹치면서 이제 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5.4%나 네. 올랐고 또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는 10.7% 올랐더라고요. 네.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 이렇게 튀면은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래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요. 이게 뭐 한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돌파구가 있을지 어떨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거잖아요.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저성장 고물가의 기준을 뭘로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한 2% 정도를 물가 그 목표치로 좀 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뭐 4, 5%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가 고물가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있으면 저물가잖아요. 근데 성장률도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경제 성장률도 2에서 3%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까지 성장률은 그 이상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볼 필요는 없는 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지 네. 역성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도 언론에서 경기 안 좋다고 하니까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6%, 7% 성장하면 내년에 한 3, 4%? 네. 이 정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좀 재미는 없죠. 예. 성장률이 더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모멘텀이 둔화됐다는 거지 역성장으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 뭐 천연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네. 정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미국이 금리로 이걸 잡아서 경기가 내년도에 정말 2에서 3% 밑으로 떨어진다, 성장률이.
그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성장 고물가 이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한쪽을 포기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아직은 뭐 해결된 건 아닌데 물가 잡기 위해서 약간 미국 정부도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저성장을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잖아요. 중국이 부양책 쓰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그냥 극단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이제 거의 1,200원까지 갔던 게 이제 1,180원대로 좀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환율 급등에 따른 또 증시의 부담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1,200원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갔고 예. 다만 고환율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달러가 완전히 꺾였다는 그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달러가 확실히 꺾이려면 미국 이외에서 성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너무 좋아요. 미국은 좋고 다른 나라는 못 쫓아가요.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좀 약간 슬로우는 해지지만 신흥국은 더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 평가 면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던 것 같고 거기다 미국이 또 테이퍼링 네. 이미 이제 얘기를 했고 미국으로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더 생기다 보니까 이 달러 강세 요인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다른 네. 나라 통화에 비해서도 위안화는 사실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로 따지면 위안화랑 원화가 거의 연동되는데 네. 이번에는 거의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지만 뭐 반도체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델타 변이에서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런 좀 내수에 대한 좀 불안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 제가 보고서로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구간은 너무 저평가된 거는 대부분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속도도 빨랐고 상승이 그래서 1,200원 이상으로 가는 건 좀 오버다. 네. 오버슈팅이다. 그러면은 1,17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당분간 네.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레벨은 높은 거죠. 예전보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뭐 1,150원 가고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당분간은. 그래서 그 레벨은 인정은 하되 방향성은 그동안은 쭉 올라가는 방향이었잖아요. 환율이. 그건 이제 진정이 됐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금융시장에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뭔가 추세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외환시장 자체는 그동안 가파랐던 상승이 좀 진정되면서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은 좀 덜어냈다라고 네. 좀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가서 29조 원을 순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융위기는 2008년 수준을 넘었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 생각에 귀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귀환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환의 조건은 사실 뭐 한 가지는 아닌 것 같고 되게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삼성전자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팔 때도요 거의 삼성전자 하나만 그냥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네. 유독 유달리. 근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파는 가운데서도 뭐 자동차, 뭐 화학주는 오히려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려면 두 가지거든요. 메모리를 좋게 보든가 네. 파운드를 기대하던가. 예. 지금은 사실 외국인은 둘 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메모리에 대한 시각이 또 바뀐다거나 아니면 파운드리에서 예를 들면 뭐 애플은 아니더라도 정말 빅테크 기업 하나에 딱 손을 잡는다거나 네. 이러면 외국인 시각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역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아. 근데 아직은 사실 불안불안해요. 예. 예, 여전히 뭐 천연가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밀린다고는 하지만 석탄 가격도 좀 떨어졌어요. 근데 누구도 이게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지금 아직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는 진짜 피크아웃 쳤구나. 이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최근에 이제 중국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석탄 가격은 좀 피크아웃 친 것 같다. 네. 중국이 그 재고를 좀 풀고 있나 봐요. 예. 이제 겨울 난방 시즌도 다가오니까. 그래서 석탄은 조금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유가랑 이 두 개가 좀 피크아웃을 쳤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외국인들의 확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율 안정. 근데 이거는 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마지막 이제 퍼즐이 이것까지 완성되면 외국인들이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중국의 부양책.
근데 기대는 되게 큰데 부양책이 진짜 나올지 지금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금요일 날 예. 그 중국에서 하죠. 뭐 부동산 뭐 좌담회를 연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결과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규제책 완화를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전달이 되면 중국 정부에 네. 완화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조그만 완화만 나오도 네. 중국 정부 스탠스가 바뀐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 측면에서 네, 부동산 측면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계속 규제만 했잖아요. 네. 뭐 공동 보유 때문에 네. 규제만 해. 이게 긴축이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조그만 이제 틈이 생겨버린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 부양이 좀 시작되겠구나. 그럼 외국인들이 가장 리스크로 봤던 게 신흥국의 좀 약간 위축. 예. 그럼 신흥국이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틈이 생기면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갈 수가 있고요. 달러는 약해지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좋은 그림이고 네.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을 투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 4가지 조건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돼서는 안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퍼즐이 맞춰지면 네. 뭐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 75% 이상의 외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를 많이 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뭐 거의 그때 신문을 보니까 200조가 넘는 매도가 나왔다고 해요. 네. 매도 거래 대금이. 예. 그래서 정말 엄청난데 그러니까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공매도 네. 분명히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좋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현실화가 좀 됐던 것 같고 외국인들 사실 좀 놀이터인 것 같아요. 진짜 외국인들 위주로만 거의. 네. 기관들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공매도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외부 변수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예, 악재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냥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 공매도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들도 당연히 그런 데이터들을 체크하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에도 언급드린 대로 여러 악재들이 네. 공교롭게 노출되고 환율까지 튀니까 이거는 시장이 빠질 수 있는 조건들이 그냥 갖춰져 버린 거죠. 네. 거기다가 개인의 매수가 약해진 것까지 안 것 같아요. 못 받아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쏟아지는 물량이 그냥 이제 노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예. 공매도를 좀 하지 않았나. 특히 우리 한국은 또 유동성이 되게 풍부해요. 네. 공매도를 치고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또 뭐 환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냥 매도 공세를 좀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저는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피크아웃, 네. 경기 사이클이. 그러니까 포스코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주가 부진했어요. 예. 이렇게 좋은데도 실적은 좋았는데 예. 결국 그 논리죠. 한국은 항상 그렇지만 뭐 피크아웃, 경기 민감주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 잘 나와도 이게 최고구나. 공매도에 또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예. 뭐 더 좋을 거 없지 않냐. 이 논리가 이제 먹히는 시장인 거죠.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 한국만의 또 독특한 이런 스타일의 시장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네. 이번 주에도 좀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네.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는 공매도할 주식을 이제 빌렸다가 이제 상환해야 되는 이들 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입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은 60일로 제한이 네. 돼 있고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불만도 나고 하니까 뭐 형평성 논란이 생기니까 당국에서는 뭐 개인도 90일로 늘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60일로 개인처럼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도 사실 이럴 거면 그냥 공매도 아예 금지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조건에서 그냥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할 거면. 그러니까 외국인도 똑같이 60일로 제한을 하든가 예. 예, 아니면 외국인 기관장 무제한으로 해주든가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늘리고 누구는 이거는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예. 없어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면 이건 또 개인 투자자분들 불만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외국인들은 저렇게 그냥 무제한으로 네. 공매도를 좀 치는데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도 언젠가는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때 그럴 기다려서 수- 다시 예. 이제 그거 더 판매하면- 빌려버리는 거죠. 예를 예, 들면. 예. 예, 그 빌리기도 좋아요. 외국인들은 일단은 잘 빌려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자금력이 많고. 그러니까요. 근데 개인 투자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잘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하는 개인도 드물지 없어요. 예, 않습니까? 드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예. 예. 그리고 정말 자금이 많으신 분 아닌 이상 어쨌든 답은 올라가야 수익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태생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마저도 외국인 기관한테 너무나
네. 이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외국인 기관도 좀 적어도 개인만큼 예. 60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개인의 불만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이게 안 될 거면 금지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아. 그래서 유지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네. 저는 서로 그냥 60일로 맞추는 게 그렇죠.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을 팽팽하게 네, 한다. 팽팽하게 예. 해야 되죠. 해야죠. 그건. 네네. 뭐 팔기만 하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번 주에도 매수한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종목들이었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2.5조 정도 팔았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가장 그 와중에도 그래도 산 게 뭐냐면 LG화학을 많이 샀습니다. 아.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LG화학을 외국인이 엄청 팔았었잖아요. 많이 한번 팔았죠. 다시 또 이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화재 이슈 예, 때문에. 그게 이제 리콜 이슈가 끝나다 보니까 이번 주에 2,757억 네. 매수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SK 이노베이션도 요즘에 계속 사더라고요. 예. 612억, 기아를 514억, 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을 494억 샀고요. 아. SK 케미칼을 419억 정도 매수했고, 네. 에코프로를 405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죠. 현대차를 332억, 후성을 304억 샀고요. DPC를 291억, 아마 DPC는 그런 그 BTS 관련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291억이 들어왔고, 위메이드가 281억. 요새 네. 게임 히트 치는데, 하여튼 외국인들은 여전히 2차 전지를 되게 좋아해요. 예. 2차 전지랑 자동차 쪽으로 계속 포지션 늘려가고 있고, 이 안에서도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위메이드랑 DPC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기대들이 큰데요. 이번 주에는 어땠나요? 아, 연기금은 이번 주에는 일단 그래도 샀습니다. 아. 일단 뭐 1,000억 정도 조금 순매수 샀네요. 정말 한 3일 정도 연속했고, 정말 너무나 많이 팔았죠. 그냥 예. 쭉쭉쭉 팔았는데 지수가 빠지는데도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래도 2,900 찍고 나서는 예. 3일째 매수가 들어왔고, 뭐 어떤 이제 보고서에도 나온 얘기지만 7월 말까지 연기금의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 비중이 19.5%까지 줄어들었대요. 아, 그러면 이제 19.5%가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 상단치예요. 제일 상단. 19.8%. 8인가 6,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아. 근데 그게 7월 데이터입니다. 예. 그럼 9월 데이터는 더 낮아졌겠죠. 그리고 가격이 예, 빠졌으니까. 훨씬 빠졌고 예, 예. 더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19%까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연기금 입장에서 더 이상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굳이 이제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게 멈추면서 2,900까지 오다 보니까 연기금도 모처럼 만에 좀 포지션을 좀 바꾸면서 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기관들 전체가 물론 네. 금융투자 많이 샀지만 1.1조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네. 정말 오랜만에 매수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 이번 주에 어떤 종목 많이 담았습니까? 네, 기관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예, 삼성전자. 2,078억 샀고요. 네. LG화학을 역시 비슷하게 샀고요. 1,077억. 현대차 823억을 순매수했고, 카카오가 요새 좀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791억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742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기아를 634억 네. 샀고요. 또 역시 SK이노베이션을 417억 정도 매수를 했고, 포스코 케미칼을 362억 매수를 했고요. 현대모비스도 327억을 들어왔고, 고려아연이 요새 좀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320억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관 투자들은 일단 삼성전자는 좀 저가 매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모처럼 좀 매수에 가담했고, 외국인하고 좀 비슷해요. 2차 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네. 외인이나 기관이나 다 좋게 봤던 것 같고, 여기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어쨌든 카카오하고 고려아연인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김범 소장이 이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예. 스탠스를 낮추면서 거듭 사과를 한 이후에 바닥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고려아연은 요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혜도 있는데 아마 2차 전지 사업을 하게 되면서 예. 그 모멘텀을 받으면서 기관들이 이번 주에 좀 편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 매수 심리가 좀 약화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근데 관련 수치로 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동안 보면은 뭐 2조, 3조, 뭐 하루에 2조 산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는 이번 주 들어와서 딱 봤을 때는 뭐 첫날도 그렇지만 증시가 이렇게 급락할 때 조 단위로 사는 모습은 이제 보이질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신용 반대 매매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 초반에 손절 물량이 좀 나와요. 네. 반대 매매 때문에 아마 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건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탁금은 그대로예요. 네. 거의 안 빠졌는데 신용 잔고가 많이 빠졌어요. 네. 17일 연속으로 줄어들었어요.
신용장부. 25조 6천억 예. 갔던 게 지금 22조 네, 정도로. 20조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매일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던 게 신용장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예. 이 우려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탁금까지 빠지면 되게 불안할 수가 있는데 예탁금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자금은 현금은 남아 있는데 네. 신용은 빠진 거죠. 그러면 이건 좀 약간 건전한 수급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뭔가요? 예,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역시나 많이 삼성전자. 샀고요. 네. 1.1조 원 정도, 예. 1조 1천억을 샀고 삼성전기를 949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을 722억 정도, 대한항공 597억 정도, 요즘에 좀 많이 빠졌는데 들어왔고 실적 좋은 포스코를 576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544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역시 2차 전지죠. 에코프로비엠을 532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47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272억, 일진머티리얼즈를 264억.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포지션을 보면 일단 여전히 낙폭과대주를 많이 사요. 네. 삼성전자, 뭐 대한항공, 요새 SK텔레콤도 좀 빠지는데 삼성전기까지 사는데 그래도 주도주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를 보면 일진머티리얼,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네. 세 개를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낙폭이 큰 기업들은 계속 좀 깔아놓고 사는 네.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번 주에는 그 리비안 관련주라고요. 그 아마존 전기차 예. 상장하잖아요. 네. 이번 주에 무려 9% 섹터가 올랐고 많이 올랐네요. 해운주도 이번 주엔 괜찮았어요. 예.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네. 8.8%. 철강주가 요새 뭐 포스코 강판 실적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철강주 내에서도 중소형주가 있어요. 예. 거기가 7.4% 올랐고 네. 이번에 원자력 발전주들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7.4% 원전주가 올랐고요. 보톡스 관련주도 모처럼 반등하면서 7.2%. 네. 여행주는 이번 주에 그 인터파크가 야놀자에 인수됐다는 네, 얘기네. 그래서 아마 아. 6.6% 이번 주에 좀 올랐고 요새 물류 대란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류 관련주도 이번 주에 6.5% 올랐고 아까 이제 고려한 말씀드린 대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네. 이번 주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6.3% 특히 뭐 알루미늄 회사들도 네. 좋았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여전히 좋아요.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플러스 6% 올랐고 이번 주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ETF가 출시됐잖아요. 예, 그 영향으로 이번 주에 메타버스도 4.79% 올랐습니다. 그리고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교육 서비스 산업인데 K교육 사이클 대전환이라고 네. 요게 이제 NH투자증권의 정지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새롭게 좀 보고서를 쓰셨는데 예.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H에서 나온 자료고 그 교육주가 재미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시고 중요한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오해하고 있었던 게 저도 이제 이 보고서 보면서 많이 오해를 풀었던 게 당연히 저도 학력 인구가 주니까 네. 아, 교육주 미래가 안 밝구나. 아니 뭐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는데 네.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이 교육회사들이 옛날 오프라인을 많이 했는데 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초중고생들도 많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지니까 옛날에는 직접 학원을 갔는데 네. 요즘에는 집에서 수업받는 친구들도 되게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거부감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고3 되면 네. 더욱더 온라인 수업을 더 많이 듣겠죠. 예.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거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고3 수험생이 크게 줄지는 않는데요. 아, 그런가요? 유지가 된대요. 예. 지금 이게 수험생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수험생이 줄고 안 줄고를 떠나서 입시 시장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정시 모집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지금 그 뭐 학력고사 보셨죠? 예. 글쎄, 그죠. 저는 이제 수능 2번째 세대인데 예. 저 때만 해도 무조건 그냥 다 시험이었잖아요. 예. 뭐 면접 같은 게 거의 없었고. 없었죠, 그때. 예, 그때 그냥 다 시험 점수 봐가지고. 가지고 예. 그냥 했으니까. 다 정시잖아요, 그냥. 예. 지금 바뀌어서 수시가 훨씬 많더라고요. 수시 네. 비중이 70%, 정시가 30%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는 정시 비중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30%, 40%, 예. 50%까지. 그러면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수능 공부하려면 온라인 교육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인 교육 시장이 엄청 커진대요. 아. 성인 교육 예, 시장 예.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온라인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워낙 또 취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공무원을 꿈꾸시잖아요. 근데 공무원 하면은 옛날에는 저기 그 노량진 가셔가지고 예. 많이 수업을 들었는데 요즘엔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뭐 자격증 시험도 네, 온라인으로 맞습니다. 많이 예.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교육회사들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우리가 편견에 휩싸여가지고 아 학령인고 주니까 아. 전 볼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고 주가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기업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하는 회사들 특히 이제 입시와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0월 셋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일단 월요일 날은